221페이지 기본윤리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의무와 책임이 많이 출제됩니다. 권리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 옛날에는 국민재산권보호, 지금은 국민경제이바지 같은 말입니다. 공공복리. 그 손님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이 개업공개사들을 보호하려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에게 이러이러한 거 해라, 하지 말라, 오늘 금지행위는 하지 말라, 그걸 소위 부작위 의무라고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의무고 하라고 하는 것도 의무예요. 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어렵게 법을 말을 쓰고 있죠. 해야 되는 게 작위 의무고요, 하면 안 되는 게 부작위 의무입니다. 금지행위는 부작위 의무죠. 자, 어쨌든 근데 민법에서는 103조 위반 사례가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반사회 질서적 행위가 어떤 게 해당된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품위 손상했는지 안 나온다고요? 슬리퍼 신고 다니면, 고수도 치면, 바둑 두면, 중개업소에서 요즘은, 옛날에는 바둑 판 놓고 많이 뜯잖아요. 그냥 바닥에다가 막 담배 피면서. 근데 요즘은 컴퓨터 화면 보고 뜨고 앉았으니까 열심히 일하는지 바둑 두는지 알 수도 없더라고. 모니터 화면 보고 많이 두고 있어요, 바둑을. 제가 아는 교수님도 찾아가니까 컴퓨터 보고 열심히 와도 정신도 못 차리고 하고 있더라고요. 연구하고 있나 보니까 바둑 두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더 못 두더라고요. 제가 아마 5단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개사무소에서 바둑 두면 품위 손상했냐, 그런 거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고 시험에도 안 나온다. 다만 신의성실도 마찬가지고요.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전부 다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고 보조원에 대한 규정은 없다. 명문 규정은 없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관주의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판례가 인정할 뿐이고 명문 규정은 없다. 명문 규정이라는 말은 법조문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주의 의무가. 민법에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에는 수임인은 위임인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민법에서 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평균치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고도의 주요 의무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변호사들은, 전문직업인들, 의사, 약사, 변리사, 간호사마저도 고도의 주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손해입히면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업공개사가 선량한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만약 확인 설명을 잘못해가지고 의뢰인에게 1억의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판사는 의뢰인도 가실비율이 있으므로 그 가실비율 50%를 상계하고 5천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요. 왜? 선관주의 의무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의무가 없으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무가 없으면 그 대신에 권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도 많이 못 받잖아요.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변호사는 수임료 한도가 없어요. 100억 받아도 돼요. 성공보수 100억 받기로 미리 약정하면 상관없어 받아도. 단 대법원 판례는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만 무효라고 돼 있어요. 감옥에 빼내주면 100억 줄게, 이거는 무효예요. 왜? 그러면 정관예우가 있어가지고 검찰총장 출신 이런 사람 유리하겠죠. 그래서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만 무효일 뿐이고 민사사건은 성공보수 약정해도 돼요. 100억 받으면 50억 주라 그러면 해줄게. 그 대신에 미리 수임료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요즘 성소하면 50% 떼주라 가능해요. 근데 우리 개업공개사는 못하고 최대 0.9%밖에 못 받잖아요. 권리가 없다고요.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도 적으니까 권리도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있어요. 주택의 경우, 주택이 아니고 상가인 경우, 주택은 최대 0.7%밖에 못 받죠.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오늘 나옵니다. 중개보수 나중에. 자, 비밀 준수 의무, 이것도 마찬가지. 뭐가 비밀인지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를 들면 빈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이혼하고 혼자 살더라, 이거 누설했다고, 이게 비밀이냐 아니냐, 그런 걸 판단하는 건 시험에 안 나온다고요. 단 어쨌든 비밀을 누설했다는 전제하에 비밀인지 아닌지는 사회통념상 판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아직 판례 없습니다. 비밀 누설에 대한 판례는. 자, 그래서
준수는 개업공개사 등, 즉 보조원도 지켜야 됩니다. 좀 전에 품위유지 신성실 공정 중에는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데 비밀은 개공 등에게 해당됩니다. 즉 보조원도 해당됩니다. 개공 등에 해당되는 게 우리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보면 예금이 비결이다. 지금 돈 모으는 거는 예금이 비결이죠. 제 친구는 SM 엔터테인먼트 주식 8만 원 하다가 한 14만 원 갔는데 14만 원에 샀다가 지금 망했어요. 또 지금 그 분쟁하다가 SM 주식 그 하이브하고 카카오하고 막 싸우다가 엄청 올라가다가 지금 다시 또 떨어지고 있어요. 원상복귀하고 있어요. 그 돈 몰리면 이거 위험하다는 이야기. 뭐가 최고 좋다고? 예금이 안전하잖아요. 예금이 비결이다.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결격사유. 암기 프린트 31번 맨 밑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있죠. 까만 별표 31번. 이거 보셔야 돼. 저도 지금 안 보고 자꾸 번호만 말하니까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맨 밑에 까만 별표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맨 밑에 31번. 예금이 비결이다.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개공 등 보조원에게도 해당되는 것. 비밀은 보조원도 지켜야 된다. 비밀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OX.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공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OX. 예, X죠. 언제 오셨어요? 근데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X죠. 2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누설해도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X.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이 법이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뭐가 있어? 확인 설명 의무 있으면 설명해야 돼요. 수원지방법은 판례는 있어요. 살인사건 난 거 설명을 했는데 비밀 누설로 고발했는데 비밀 누설로 처벌받지 않는다. 그 왜 살인사건 난 거는 확인 설명 매수 의뢰인에게 당연히 오히려 해줘야 된다.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X. 그 다음에 폐업하면 누설해도 된다. 폐업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동안은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나 폐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X죠.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영원히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영원히 준수해야 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밀 누설하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오직 반의사 불벌죄는 공인중개사법에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걸 반의사 불벌죄라고 합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죠. 친고죄.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고요. 사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 친고죄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는 뭐예요? 죽은 사람 명예훼손.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죽은 사람 명예훼손은 친고죄고 살은 사람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죄는 합의하면 처벌 안 한다는 이야기. 지금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가 처벌을 안 한다, 원하지 않는다 하면 처벌 안 합니다. 폭행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 이런 거 다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인터넷에 글 올리는 거,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요즘은 다 얼굴 같은 거 막 이렇게 자막으로 좀 가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많이 이게 명예훼손죄로 많이 손해배상 해줬어요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이름 같은 거는 가리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도 보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거의 공인이잖아요.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얼굴 다 나왔는데 그 손자 2명 안고 있는 건 얼굴 다 그게 안 보이게 이렇게 했더라고. 그 뭐 폭로한 친구 있었죠. 예. 원래 마약 먹으면 진실을 말하는 경향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
또 있더라고요. 지금 새어머니가 박상아, 지금 태조 왕건의 그 박상아가 제1부인으로 나왔잖아요. 오랫동안 제가 그 2년 동안이나 봤는데 2년 했죠. 2년 안 보셨구나. 200부작 태조 왕건 200부작 해가지고 2년 동안 했어요.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모르시는구나. 20년 전에 2000년도에 그때 박상아 양이 그 최수종 부인이었어요. 제1부인 태조 왕건. 최수종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그래서 잘 알아. 자, 어쨌든 비밀 누설하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반의사 불벌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밀 누설을 해가지고 재판은 공개 재판이거든요. 우리 검찰 조사받는 거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의 다 회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재판 받는 거는 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명예가 훼손되는데 또 여러 사람 와서 보면 더 명예 훼손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고 그냥 종결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 돈 받고 합의금 받고. 그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이 있어야 벌할 수 있는 게 친고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입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해마다 반드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지행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없다?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겠죠. 없으면 하지 말라 이런 거 정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습니다. 개공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보조원도 하면 안 됩니다. 자,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게 10개입니다. 금지행위. 시험에 해마다 출제됩니다. 암기 프린트 11번에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됩니다. 금지행위 아닙니다.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인데 교환업, 임대업은 X 이 말은 하면 된다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X란 이 X의 의미가 뭐냐고. 임대업 X 이 말은 개업공개사가 임대업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뜻이죠. 금지행위가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면 안 되는 것이 X 아니다 이 말이니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말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길게 적을 수가 없어서 해놓은 거예요. 임대업은 금지행위 X 아니다. 그러므로 해도 된다. 임대업 안 된다면 건물주들은 자격증 따봐야 소용없잖아요. 지금 임대업 하면서 중개업 안 된다고 하면 임대업 해도 됩니다. 교환업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매매업은 안 됩니다. 또 매매업 안 된다고 하니까 난 그럼 자격증 따가지고 임대 중개만 해야 되고 매매 중개는 안 됩니까? 묻던데 그건 아니에요.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건 되고 중개 안 하고 자기가 샀다 좋은 거 찍어서 샀다 팔았다 좋은 물건 집 장사하면 안 된다고요. 중개업을 하면서. 왜냐하면 중개업을 하면 시세를 잘 알잖아요. 얼마 되는지. 그러면 싼 물건만 찍어가지고 다 샀다가 비싸게 되팔고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매매업은 안 되고 매매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법조문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조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제 구조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게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금지행위입니다.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입니다.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요. 저도 와이프가 어디 가서 만나가지고 사람들 만나가 자꾸 질문하지만 저는 질문하면 막 코치코치 엉뚱한 거 자꾸 묻는다 하더라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거, 사이드에 있는 거, 그 질문 좀 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진짜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괜히 필요도 없이 고향이 어디냐, 어디 학교 어디 나왔냐, 이혼했냐, 자꾸 이런 거 물으면 진짜 이혼한 사람 막 대답하기도 곤란하잖아요. 그런 거 너무 알려고 하지 말라고. 손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업에 가면 그 알면서 하면 금지행위예요. 모르고 하면 금지행위 아니고요.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X, 이 말은 받으면 안 된다.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초과해서 받으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민법 시험에도 이거 나옵니다. 전부 무효다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법정 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받기로 했으면 900만 원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요. 이미 지급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줄 필요 없고요. 줬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나 3년 전에 뭐 초과해서 주는데 지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묻는데 증거 있냐 물어보니까 증거는 없어요. 증거 없으면 잘못했다가 무고죄로 열구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과해서 영수증 써달라고 하면 안 써줘야 되겠죠? 법정 보수 100만 원인데 1000만 원 줬다고 그럼 1000만 원 중개수수료 영수증 써달라 하면 안 돼요. 100만 원 써주고 뭐 900만 원은 컨설팅 수수료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판례는 형식적으로는 컨설팅 수수료라고 돼 있지만 실제 컨설팅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오로지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목적으로 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진짜 컨설팅 해줬다면 문제될 건 없고요. 그럼 컨설팅 해줬다는 걸 입증할 수 있으려면 컨설팅 보고서 이런 걸 수십 장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보수인데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 전부 수수료 이렇게 하더라고요. 2014년도에 수수료를 보수로 바꿨습니다. 중개업자를 개업공개사로 바꿨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공신력을 높여주려고. 왠지 수수료라고 하면 장사꾼 같은 느낌이 들고 변호사 보수라고 하지 변호사 수수료라는 말 안 쓰잖아요. 우리도 좀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서 보수라고 좀 쓰세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 3번입니다. 과거에는 초과해서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국선 작가의 미술품을 한 점 선물로 받았다. 금 한 양을 받았다. 자동차를 한 대 중개보수 외에 받았다. 전부 X. 어떠한 명목으로도 안 된다. 초과해서 받는 거는.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옛날에 수표 부도 많이 났죠. 가계수표 옛날에 끊어주면 부도 많이 났어요. 옛날에는. 그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살인미수는 있어요. 살인미수죄.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은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받을 수 없다. 그러나 무등록 중개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무자격자라 하더라도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는 못 받습니다. 무등록 업자. 업자라는 건 직업을 하는 게 업자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어떤 것이 거짓된 은행인지 말씀은자, 행동할 행자, 거짓말, 행동 다 해당되는데요. 어떤 것이 거짓된 행동인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요. 의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 하면 안 된다. 사회통념상 이 말은 결국 판사가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회통념은 세월이 바뀌면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도 있죠. 옛날에는 아주 나쁜 짓이었는데 지금은 또 사회통념상 다 용인되는 경우도 수인 한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격을 속이는 것도 이걸 현업에서는 대두리 친다 이런 말을 해요. 대두리 친다. 아마 인터넷에 대두리 친다 치보면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0억만 받아주시오 했는데 11억 3,900만 원이다. 이렇게 조금 뒤에 900만 원 올려놓으면 뒤에 끝다리 900만 원만 좀 깎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900만 원 깎아주고 나머지 떼먹으면 그것도 가격 속인 것이니까 거짓된 은행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매무수거 요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 다음에 관직상투 시공시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분양 관련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게 관련 증서인지는 관계법령이니까 주택법 등에 있어요. 주택법에 보면 주택상한사채, 철거민 증서,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 관련 증세에 해당되지 않고요. 상가 분양 계약서도 이 분양 관련 증세에 해당되지 않는다. 매매를 업을 하거나 중개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청약통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도.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안 됩니다. 의뢰인 일방을 대리하는 것은 X의 말은 금쟁이 아니니까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직접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임대업을 해도 되는데 임대업을 하더라도 손님이 와서 지금 방구하러 왔는데 이러니까 내가 건물 주니까 내 건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거래를 하면 금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 세입자 받으려면 내가 개업공개사 하면서 내 건물에 세입자 받으려면 다른 중개업소를 통해서 손님 받아야 된다고요. 직접 거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이 다녔던 분들 그냥 명판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그래. 실제 내가 다 해놓고 명판 다른 중개업소 명판 도장이 찍혀 있고 한 10만 원 주고 그냥 밥이나 사 먹으라고 이러면 문제 안 생겨요. 한 푼도 안 주고 이러면은 문제 생기더라고요. 서울에서 있었어요. 살인사건 났어요. 60억. 같은 학원 다녔던 분이에요. 나 중개업해가 60억밖에 못 벌었다 해가지고 직접 거래한 거예요. 그 대신에 명판 도장 찍어달라고 했어요. 60억. 한 푼도 안 줬어요. 60억 벌었다고 자랑만 시키고. 그러니까 60억에 대한 중개보수 0.9% 6954 5,400만 원 달라고 소송 제기한 거예요. 명판에 도장 찍은 개업공개사가. 그럼 내가 다 했고 너는 한 거 없잖아 이러면 직접 거래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든지 아니면 이거 돈 주든지.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돈 달라고 청구한 사람 그냥 살해해버렸다고요. 홧김에 막 싸우다가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구속됐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밥이라도 사줬으면 문제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하지는 않았겠죠. 직접 거래 안 됩니다. 쌍방 대리 안 됩니다. 일방 대리는 됩니다.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하고 누구하고 개업공개사 등하고 하면 안 됩니다. 실장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된다고. 좋은 물건 찍었는데 실장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돼. 소속공개사 보조원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돼. 개업공개사 명의로 사는 것도 안 돼요. 그러나 애인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배우자 명의로 사면 배우자 돈으로 사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판례가 모든 자금 집행 등은 개업공개사가 하면서 오로지 직접 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명의로만 했다면 경제공동체로서 금쟁의로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데 애인에 대한 판례는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애인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배우자 이름으로 해야 되겠어요? 네? 배우자 명의로 하면 금쟁이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명의만 했으면 모든 자금 지급 등은 내가 하면서 애인 명의로 하는 게 좋겠죠. 돈만 많이 쓰면 올 수도 있어요. 구할 수도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뭐 없긴 한데 애인이 떼먹고 가는 거 걱정되진 않죠. 그러니까 떼먹고 가는 거는 두렵지 않죠. 뭐 사랑하면 더 못 줘서 가슴 아파야 되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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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뭐냐, 예를 들어서 정보지에 올라와 있는 거 보고 전화해가 직접, 예, 그것도 괜찮아요. 다른 부동산 통해서 하는 것도 괜찮고, 예, 예, 다른 중개업소한테 중개보수 줬으니까 그건 직접 거래 아니에요. 다른 중개업소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직접 거래 아니다. 판례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아까 명판 도장만 실제로 내가 다 해도 도장은 다른 사람 거 찍어놔야 되고. 그래서 이 직접 거래를 그 담당 공무원, 제가 실무교육하면서 서울시 그 공무원하고도 어떤 경우 단속하냐 물어보니까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거는 계약서에 보면 누구 도장 찍어요? 매도인, 매수인, 뭐 예를 들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3명 도장 찍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직접 거래인 거예요.
매도인이 개공이거나 매수인이 개공이면 그건 직접거래라는 이야기예요. 요것만 단속한다더라고. 현실적으로는. 보조원은 거의 현실적으로 민원 제기하지 않는 한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조원은 도장을 현실적으로 안 찍잖아요. 그럼 뭐 이게 보조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장 단속하기 쉬운 거는 개업공개사나 매도인, 매수인이 같으면 이게 같은 이름이 3명 중에 같은 이름이 2개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건 직접거래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조원 이런 거는 해도 당장은 모를 수 있는데 이제 누가 민원 보조원이 나중에 그만두면서 월급 제대로 안 주고 이러면 민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예요. 애인 이름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 쉽지가 않아요. 살면서 애인을 한 명 구하는 게 쉽지는 않죠. 말처럼. 누구든 그 다음에 투기조장,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조장입니다. 이게 참 투기라는 게 좀 애매하죠. 이게 그래서 기에 걸면 기거리, 코에 걸면 코걸인데 남이 하면 투기, 내가 하면 투자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투기인지 투자인지. 근데 법적으로 투기냐 투기를 구분하는 거는 거의 투자 시점이 언제인지를 보고 판단하더라고요. 개발 계획 등이 확정된 걸 알고 알박기 하고 이러면 이게 투기일 수도 있어요. 알박기 해가지고 막 돈 많이 안 주면 뭐 안 팔겠다 했었고, 지금 뭐 정광훈 목사님은 보니까 500억인가 재개발하는데 받기로 해놓고 또 집 2채 더 안 주면 안 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쉽지가 않아요. 그 강제 집행하려 해도 신도들이 와서 들어누워버리고 포크레인에 들어누워버리고 이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실제 막상 법을 집행하기가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만약 사람이 뭐 한 명 다치거나 이래버리면 또 엄청난 파문이 있으니까 강제 집행 자체가 거의 못하더라고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또 2채 주면 또 그걸로 끝나냐, 또 한 채 더 주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조합원들이 가만 안 있잖아요.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나오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좀 자꾸 시간이 지체될수록 연체이자 이런 게 늘어나니까 차라리 2채만 주고 확실하게 끝내주면 주고 싶은 마음 생기겠죠. 그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이제 투자 못할 것 같아요. 둔촌 주공 지금 재건축이 15년 전에 했어요. 15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써야 되는데 이주하고 나서 7년 걸렸어요. 지금 분양했는데 일반 분양했는데 앞으로 또 2005년 1월 달에 입주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2년 더 있어요. 제 같은 나이에도 그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많이 남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자, 어쨌든 투기조장, 뭐가 투기인지는 명확하게 규정은 없습니다.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탈세 목적, 그리고 탈세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1억에 미등기 전매하면 안 되는데 1억에 샀다, 그대로 1억에 팔았고 한 푼도 남겨 전매 차익을 얻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이게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취득세를 탈세했잖아요. 남는 거 없어도 취득세를 내야 되죠. 양도소득세는 남는 거 없으면 안 내도 되지만, 그래서 미등기 전매 등 미등기 전매하면 이는 무조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래 매매하면 등기했다가 다시 팔아야 되는데 등기 안 하고 그냥 다시 되팔 수도 있잖아요. 명의만 바꾸고 이렇게 하면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돈 받고 해줄 수도 있겠죠. 시세가 5억인데 7억에 거래된 것처럼 계약서 써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해버리면 손님 오면 이거 한 달 전에 7억에 거래됐다, 지금 금매로 6억에 나왔다 이렇게 해서 사고 보니까 실제로 5억밖에 안 하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이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금지행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경우, 왕따시키는 경우,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공동중개하고 비회원하고는 공동중개하는 걸 제한하는 거, 이게 왕따시키는 거 현실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아파트는 아예 처음부터 분양받고 나면 예입협이라고 있더라고요.
예비 입주자 협의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요. 입주하고 나면 이제 입주자 뭐 대표회의 이런 것도 만들어지고요. 분유회 이런 거 만들어져가지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해요. 이게 분양받자마자 막 자기들끼리 카페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옆에 가격 얼마인데 우리도 얼마 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가격 담합. 이렇게 하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무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모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니에요.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 운영자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등록 취소 대상 아니겠죠. 소공 아니면 자격정지 대상도 아닙니다.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는 행정처분 대상 아닙니다. 시험에 최근 35년간 해마다 출제됐습니다. 세 문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금지행위 자체에서 한 문제, 징역 벌금에서 한 문제, 행정처분에서 한 문제 해가지고 세 문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4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운영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라고 치면 전화번호 나올 거예요. 한국부동산원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해봤어요. 지금 부동산인데 손님이 와가지고 지금 시세 5억밖에 안 하는데 7억에 무조건 매물을 올려달라고 자꾸 이게 강요하는데 조사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고 거부하더라고요. 안 받더라고요. 민원 자체를. 쉽지 않더라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인적사항까지 제출해야 돼. 피신고인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돼. 그건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매물 올려달라는데 현실적으로 물어보기 힘들죠. 이름도 못 묻잖아요. 전화번호 정도만 묻잖아요. 현실적으로는 매물 내놓으러 오는 사람. 근데 인적사항까지 다 제출해야 되니까 신고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요. 뭐 혼자서 와서 그렇게 강요한 거 없으면 뭐 교란행위를 떼인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면 저도 해봤는데요. 시세 5억인데 7억에 내놓겠다 하면 개업공개사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이렇게 해요. 아니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시세보다 비싸게 매덕 비싸게 내놓으면. 제가 3억 비싸게 내놔봤거든요. 받아는 주더라고. 그러면서 저보고 사장님 이거 3년 안에는 거래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안 된다 소리는 못하고 왜요 이러니까 급하시면 조금 조정을 가격 하셔야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5억짜리도 있는데 이게 다 팔리고 없어야 이제 이게 나가니까 아마 좀 쉽게 거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뭐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안 되면 너밖에 없냐 중개업소 다른 데 가서 내놓는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한국부동산원인데요.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신고인의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받고 나면 한국부동산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전국에 다 조사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조치 요구받은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은 현실적으로는 등록관청이 되겠죠. 시장, 군수구청장, 시도이사가 또 다 다니기도 힘들 거고요. 그럼 등록관청이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되고요. 통보받은 신고센터는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신고센터는 직전달의 신고 접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244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본서는 244페이지. 245페이지 그 맨 밑에 양가로 5번 박스에 보면 신고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1번 신고인 및 피신고인. 피신고인은 내가 신고하면 신고하는 사람 인적사항도 제출해야 되고 신고 당하는 사람
아까 인적사항 구하기 힘들다 했죠. 인적사항을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발생 일시 장소 및 그 내용. 3번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4번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지금 우리나라 휴대폰 아이폰은 녹음 기능 없죠. 전화하면서 녹음 기능. 그러니까 그 없는데 이게 갤럭시 우리 삼성 거는 지금 녹음 다 가능하잖아요. 통화하면서 통화하면서 녹음하면 불법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내가 대화자로 참석하는 것은 불법 아닙니다. 제3자의 대화만 녹음하면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중개업소에서 만약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녹음하려면은 사장님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이런 거 한 개 내 목소리가 한 번씩 들어가 있어야 돼. 그 사장하고 불법 행위하는 손님하고 하는 것만 녹음하면 불법이 될 수도 있죠. 많이 녹음하더라고요. 직원들도 그랬다가 나중에 왜냐하면 사장들이 월급을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럼 월급 안 주면 이거 녹음돼 있는데 사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다고 협박하는 게 아니고 이거 삭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면 약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 나한테 유리한 증거는 수집해놓고 불리한 증거는 없애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LG 뭐 상속 분쟁이 생기는 것도 보니까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다 증거 같은 거 이런 걸 하게 담당 고문 변호사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증거 같은 걸 다 수집했겠죠. 소송하기 전에 미리 증거부터 수집을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자, 어쨌든 신고하려면 이렇게 인적사항을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 그 244페이지 맨 밑에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시공시입니다. 아까 그 금지행위 시공시 맨 마지막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동그라미 2번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 제한하는 것 또는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경우. 제가 현업을 해보니까 제한하는 게 아파트를 제한하더라고요. 비회원하고 공동중개하는 걸. 아파트만 제한하고 빌라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크게 제한하지는 않더라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아파트가 좀 거래가 많이 되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에 보니까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게 투자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되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요 뒤에 우리 뒤에도 생숙 있잖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이거는 숙박시설로 써야 되지. 임대하거나 이렇게 사람이 살면 이행강제근무가 대상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임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생활형 숙박시설인데 지금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은 해준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대요. 입주자 전원 그 수분양자 전원 동의를 100% 동의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변경해준다 하더라도 오피스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주차 대수가 달라요. 주차 면적 확보하는 게. 그럼 오피스텔이 주차 면적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 지금 지하 땅 파가지고 다시 주차장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용도 분류, 용도 변경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신고 또는 뭐 가능한 걸로 돼 있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건축법에서는 쉽게 변경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안 된다고. 주차 대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화장실 이런 것도 다 고쳐야 돼요. 정화조 용량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럼 불가능하다고.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 건축법에서는 쉽게 되는 것처럼 건축법상은 되지만 다른 법에 의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의 결론은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되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파트에서 중개업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아파트에서 사무소 쓰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건축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안 된다고요. 그 시공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2021년도에 신설된 내용에 옛날에 없다가 집값이 자꾸 올라가는 게 그 정부에서는 중개업을 안 해본 분들은 자꾸 개업공개사가 이게 가격을 조작해서 올라간다 생각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중개업을 해보니까 절대로 제 입장에서 개업공개사가 가격을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 올리면 뭐 손님이 안 오잖아. 올려가지고 내놓으면은 싸야 손님이 연락 오겠죠. 그럼 가급적이면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깎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른 데보다 더 싸게. 근데 어쨌든 이게 2021년도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시험에는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선거기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뭐 69시간 이것도 MZ세대 의견을 청취하라 긴급 지시했더라고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상태에 그럼 안 한다는 이야기죠. 재검토하라 이 말은 69시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58, 40시간인가요? 지금 40시간일 거예요. 하루 8시간씩 하면 5일 하면 40시간이잖아요. 52시간이에요. 연장 근로 하면 그런가 보네. 그 중국에서 말하는 거는 뭐 열심히 하고 한 달 휴가 가면 된다는데 한 달 휴가 가면 가기 쉽지 않아요. 회사 다니면서. 제가 학원 강의하면서 한 달 휴가 가면 딴 사람이 와서 강의하고 있을 거예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비우기가 쉽지 않아요. 자, 247페이지입니다. 247페이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뭐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저는 확인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설명이라는 것은 들은 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됩니다. 손님이 뭐 대출 1억 있다 하면 그 말 듣고 대출 1억이랍니다.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전달하는 거죠. 실체와 부합하는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입니다 하면 손님이 매도인이 100제곱미터라고 해서 나는 그대로 100제곱미터라고 했다 설명했다. 그건 확인 설명이 아니에요. 그냥 설명 내지는 전달이죠. 앞에 확인 점 찍고 설명해요. 실체 권리관계와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개보수에는 위험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확인 설명 잘못하면 손해배상 해야 되잖아요. 그 손해배상 그 위험부담에 대한 보험료 성격이라고요. 중개보수가 돈 받았으니까 책임져야 된다고. 확인 설명 잘못했다면. 247페이지인데 확인 설명은 언제 하냐면 의뢰받은 경우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계약서 쓰고 나서 설명하면 의미가 없죠. 근데 지금 그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었는데요. 보증금 1,000만 원 초과한 경우 체납 국세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신설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 체결한 날부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주인이 세금 체납하고 있는 걸 열람할 수 있다고요. 그럼 이미 계약서 쓰고 돈까지 계약금 다 주는데 그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연체되고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연체되고 있으면 뭐 계약 해지하고 받은 계약금 다 돌려주기로 한다. 이런 걸 뭐 특약으로 적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 개업공개사는 세금 체납 사실을 열람할 수 없어요. 웃기는 거예요. 확인 설명은 하라고 돼 있어. 세금 체납하고 있는 것도 확인 설명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거의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설명은 해야 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개업공개사가 국세청에 직접 열람할 수는 없어요. 또 권한이. 그러니까 개업공개사는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 확인 설명서나 이게 서식을 지금 협회에서 아마 만들어서 줬을 거예요. 체납 사실이 있는지 여부 해가지고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필로 받아놓으면 돼요.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어보고 거짓말한 거는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개업공개사가. 등기사항 증명서 이거는 개업공개사가 열람이 가능하잖아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그거는 만약에 틀리면 책임져야 돼요. 채권 재고금액 이런 거는 다 확인 가능한 거니까. 근데 개업공개사가 세금 체납한 거는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세금 체납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미리 인쇄해놓고 요 자필로 이대로 적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은행에도 보면 돈 찾을 때 금 얼마 적어놓고 그대로 자필로 또 다시 한 번 더 적으라 하더라고. 이름도. 우리 확인설명서 계약서 다 출력하면 거기 다 인쇄돼 있어요. 이름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인쇄돼 있어도 그 이름 위에 자필로 한 번 더 이름 적으세요 해야 돼요. 도장만 찍어놓으면 나중에 네가 도장 훔쳐가서 찍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보면 헷갈리잖아. 진짜 이게 훔쳐가 찍었는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개 완성 전에, 즉 계약서 쓰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된다고요. 계약 체결하기 전에. 그런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두 개를 비교해야 됩니다. 계약서 작성하는 때에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하면 되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하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학원 팔아먹으려면 원장님한테는 설명할 필요 없잖아. 학생이 몇 명이다, 책상이 몇 개다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인수받을 사람한테
매수인이나 다른 전차인한테 설명해야 되겠죠.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 취득 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취득 의뢰인한테만 교부하는 게 아니라 쌍방에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할 때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말로만 면적 100제곱미터입니다 하면 안 되고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부할 때는 근거 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닙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교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 현실적으로 개업공개사들이 다 교부해 주더라고요. 등기사항증명서도. 근데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확인설명서 서식에 빈칸에다가 채워가지고 교부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이 주거용이 1, 비주거용이 2, 그 다음에 토지가 3, 임목, 공장재단, 과금재단 4의 서식이 있죠. 그 서식에다가 빈칸 채워서 교부하면 돼요. 그럼 그 빈칸에 적혀져 있는 내용하고 나중에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은 원래는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데 소공도 할 수는 있습니다. 확인설명서 작성도 원래 개공에게 의무가 있고요. 소공도 작성할 수는 있지만 교부 의무는 없습니다. 보존 의무도 소공에게는 없습니다. 3년 보존해야 되는데 소공이 3년 되기 전에 잘릴 가능성이 많죠. 위반시 제재입니다.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개공이 개업공개사, 소공이 소속공개사입니다.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되려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소공은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면 6월 이하의 자격정지 내의 3월 적어놓은 거는 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은 3개월이라고요. 법에는 6개월 이하고요. 이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개별 기준은 3개월이고 개별 기준도 시험에 나오긴 했습니다. 6월 이하의 자격정지에 해당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하면 맞는 말이고요. 국토교통부령의 개별 기준은 3개월이다 해도 맞는 말입니다. 설명서 작성 교부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개업공개사가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설명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교부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요. 뭐가 더 타격이 크다고 했어요? 업무정지 과태료 중에서? 업무정지. 6개월 동안 문 닫아놓고 월세 내야 되고 한 건도 계약도 못하니까요. 소공은 작성, 교부, 보존 업무는 없다.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은 개공이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있다면 소공도 개공과 함께 서명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 개공이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소면 책임자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안 하면 개공은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서명 및 날인을 안 하면. 서식에 보면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하라고 되어 있고요.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서식에 확인설명서 서식에 의하면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249페이지 우리 앞에 했던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하고 비교하라고 했죠. 기권, 예공상태, 환지세입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다 똑같은데요. 이 노란 글씨로 적은 거 이것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아닙니다. 노란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이 5개가 공통적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공통적인 정보가 아니라고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바닥면의 상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요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공시지가는 정보 공개는 해야 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은 아니라고요.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입을 움직여 보셔야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크게 시작. 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암기 프린트 6번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249페이지에도 지금 2개 비교해놨죠.
그게 비교해 놨잖아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건 노란 글씨 5개입니다. 5개가 공통적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강의 교환에는 노란 색깔은 없죠. 노란 색깔 출력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까만색으로 다 고쳐놨기 때문에 그 노란색 돼 있는 것만 밑줄 치놓으시면 되겠죠. 공통적인 정보 아닌 것.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이게 바닥면의 상태, 이게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원래는 균열 상태를 하려고 했어요. 균열 상태. 근데 바닥면의 상태로 바뀐 거예요. 개업공개사들이 입법 예고돼 있으니까 개업공개사들이 들어가서 계속 항의하면 그게 입법 예고돼 있는 게 바뀔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균열 상태면 그러면 도배로 덮어놓은 그 안에 균열 상태에 있는 거 설명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보이는 데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럼 균열이 없는 게 없어요. 아파트 제가 사전 점검하러 가보니까 막 발코니에 균열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되면 거기다 다 다시 그냥 시멘트 칠해버리고 이러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균열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개업공개사인데 균열 상태 설명하라고 하면 그러면 뭐 균열이 없을 수 없다, 균열이 있다 이러면 손님 사요 안 사요? 매수인이? 또 아무도 안 사겠죠. 무섭잖아요. 균열이 있다고 하면 왠지. 실제로는 있는데도 아파트 벽에도 균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균열을 그럼 개업공개사들이 반발한 거예요. 균열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균열 상태 하라고 해놓으면 균열이 있다, 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장롱 뒤에도 균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서워서 아무도 거래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게 균열 상태를 그냥 바닥면 상태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냥 체크하라는 취지예요. 미국 같은 데는 체크리스트만 작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체크해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지금 등기사항 증명서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떼봐야 알잖아요. 토지이용계약 확인서 떼봐야 용도, 지역, 지구 알 수 있죠. 미국에서는 권리분석사가 권리분석은 합니다. 우리는 권리분석사가 하는 일, 모든 일은 다 하고 보수는 미국보다 훨씬 더 적어요. 0.9% 받던 것도 많다고 해가지고 0.7로 바뀌었잖아요. 주택의 경우는 최대가.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양도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 설명 안 해도 돼요. 양도소득세는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잖아요. 남는 돈. 그래서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취득 관련 조세. 지금 취득세 이게 지금 현재 문제예요. 이게 취득세 완화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지금 국회 통과는 안 됐죠.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아마 깎아준다고 했는데 안 깎아주기는 힘들 거예요. 누구든지 반대하면 내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기 힘드니까. 지금 취득세 2주택이면 8%, 3주택 12% 지금 규제지 그대로 돼 있죠. 아니 그 너무 비싸고 시험에 너무 비싸다 싸다 이런 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완화한다고 발표는 이미 했잖아요. 발표는 했는데 아직 개정은 안 됐다고요. 이거는 법률을 개정해야 되니까. 지금 취득세 2주택 사면 8% 내고 나중에 환급 받아야 돼요. 법이 바뀌면. 안 바뀌면 환급 못 받는 거예요.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돼야 되는데 지금 어정쩡하고 이렇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어쨌든. 자,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자료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된다. 불응해도 된다? 불응해도 되죠.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 등에게 기출문제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된다. 설명하고인데 기출문제 설명하거나 X로 출제됐습니다. 이게 또 진짜 완전히 그 공무원들이 전혀 중개업을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자료 뭐 예를 들면 도배 깨끗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인은 알려줄 의무 있다 없다? 시험에 나오면 없다는 이야기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면 계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인한테 묻는데 다 모르겠다 안 알려주겠다 하면 거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막 거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알아내야 돼요. 친화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래서 여자개혁공개사님들이 유리하고 저같이 이제 경상도 사람은 좀 불리하더라고. 말이 무뚝뚝하고 무식하게 말하니까 싫어해요, 손님들이. 근데 친화력이 뛰어나야 돼. 그냥 오빠 이러면 웬만하면 다 알려줘요, 여자분들은. 어쨌든 시험에 나오면 자료 요구에 불응해도 된다. 현실적으로 불응하기는 어렵지만 시험에 나오면 불응해도 되고, 불응하면 그 취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알려줘야 된다.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신분증 보자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가 생겼어요. 왜?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이게 개인 식별정보인데요. 이거는 법령에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에 명문화된 거예요. 주민등록증 보자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약서, 지금 거래계약서는 아직 안 했고요. 확인설명서하고 전속중개계약서는 했죠. 계약서 조금 이따 할 텐데, 작성은 원칙적으로 개업공개사가 합니다. 단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속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개사가 할 수 있다 없다 아무 말 없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나온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전속중개계약서보다는 오히려 거래계약서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전속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다, 서명날인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소속공개사가 뭐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할 수 있냐 없냐 나온 적 없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두 부입니다. 왜? 전속을 맺은 의뢰인하고 개업공개사가 작성하는 거니까 두 부인데,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각각 한 부씩 가져야 되니까 세 부인데, 이상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공동중개 했으면 한 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 네 부, 다섯 부가 될 수도 있다. 공동중개 했으면. 교부 전부 다 쌍방에게 교부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를 맺은 의뢰인에게만 교부하면 되겠죠. 그리고 계약서는 중개완성시, 확인설명서도 중개완성시 작성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전속중개계약시 작성하고요. 이게 보존,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존하는 거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보존. 계약서 5년이고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인데,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입니다. 시험에 서명 또는 날인 X 출제됐습니다. 및 날인, 좌동은 왼쪽하고 똑같다. 확인설명서나 계약서는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는 개공, 그리고 그 전속을 맺은 의뢰인만 서식에 보면 서명, 이게 뭐 법에는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및 날인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고요.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어요. 오늘 봤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 맨 밑에 보면 서명, 여기 지금 202페이지나 우리 기본서 202페이지를 보시거나 또는 210페이지, 210페이지, 202페이지 다 같습니다. 내용이. 210이나 200이나 즉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나 1번, 2번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 3번부터 그 뒷페이지까지는 똑같아요. 내용이. 지금 21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돼 있죠. 서식에 또는입니다. 인이나 날인이나 똑같아요. 인이 뭔데? 도장 찍는 거 인, 날인 똑같다고요. 자,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계약서는 또 할 거고요. 확인설명서 별지 20호 법정 서식이 있고요.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다 서식이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210페이지 우리 기본서, 일반중개계약서는 202페이지. 왼쪽 메뉴에 별지 몇 호 서식, 이게 법정 서식이라고 했죠. 법정 서식 있습니다. 이제 자꾸 가면 갈수록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은 비슷비슷한 걸 비교해서 출제합니다. 계약서 작성 의무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